지금 우리 미국 증시의 유동성은 어떻다? 한정적이다. 엔비디아 올라갈 때 나머지 소형주들, 뭐 테마주들 같이 올라갈 수 없는 유동성이 한정적이다. 그러면 연준이 됐건 어디서든 간에 지금 유동성이 경색되어 있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한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시장에서 지금 자금을 빼고 있는 거고, 헤지펀드도. 자, 6월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노동시장 약화 시 추가 하락. 자, 6월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제 노동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 노동시장이 살짝 뭐 튀거나 아니 살짝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뢰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노동시장이 살짝 괜찮아졌구나, 아니면 조금 빠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뜻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깨지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의 노동시장 뭐 실업률을 걱정하고 노동지표를 걱정하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니까 유가가 당연히 내려야겠죠. 유가가 쭉 떨어집니다. 의미는 없겠지만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니까 나쁜 기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나다 G7 중에 첫 금리 인하. 그러나 물가가 예상치로 튀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현물 ETF 승인이라던가 새로운 상품을 내기 전에 항상 베타 테스터 국가, 먼저 도입해서 상황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5Eyes라고 하는데 누구일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캐나다. 캐나다에서 솔라나 선물 ETF가 승인 지금 신청을 해놨죠. 그래서 야, 솔라나가 만약 캐나다에 승인이 되면은 미국도 앞으로 나오겠구나. 왜? 캐나다에서 딱 해놓고 미국으로 가니까. 자, 캐나다 한 곳도 뉴질랜드 있죠.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까지 5아이즈. 요렇게. 그래서 미국과 거의 뭐 동맹 국가다, 친미 국가다, 앵글로 섹슨족. 그래서 얘네들 만약에 캐나다나 이런 데서 금리를 내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차례는 누구다? 미국이구나. 그래서 캐나다가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에서. 캐나다 솔라나 ETF 상장,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좀 이해되세요? 영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캐나다가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다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먼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도 우리가 지켜보셔야 된다. 왜?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달 추가금리 인하 예상은 거의 뭐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 대비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미국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야, 미국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자, 미국 27일 첫 TV 토론, 미국 대선 토론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27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28일인가요?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27일? 오늘인가? 28일인가? 무튼 그래서 요 TV 토론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이겼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 시장을 뭐 좋게 생각을 하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오른다? 코인 가격이 오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차라리 채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감축을 하고 세금을 적게 걷고 그리고 관세를 높인다. 그러면 야, 물가가 튀겠네. 물가가 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튈 수 있겠구나.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그냥 무지성으로 암호화폐 좋다고 얘기 떠들었으니까 암호화폐가 올라간다. 1차원적인 접근. 그래서 이제 누가 우세를 가져갔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조금 예전 얘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본 대선 토론, TV 토론이 누구일까? 2016년도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봤냐면 8천만 명이었나? 엄청 많이 봤었습니다. 진짜 제일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8,060만 명을 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상 두 번째가 바이든과 트럼프. 2020년도 9월 달에. 그때 7,300만 명.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얼마나 될까? 그래도 한 7천만 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또 증시나 코인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NH투자 바이든 트럼프 첫 토론회 대선 결과에 에너지와 인프라주 희비 교차.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너지주, 그리고 인프라주, 희비가 교차한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 그러면 에너지주가 좀 좋을 거고, 바이든이 한다 그러면 인프라주가 좀 조금 좋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젠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그 주식이 올라가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거는 사실상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누가 상승을 할 거다? 어떤 종목이? 이거 누구나 다 알아. 에너지 관련주. 러스벨트의 이런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통 공화당 텃밭에서 이렇게 정치 자금들을 대주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야, 친환경은 안 간다. 무조건 원유나 이런 오일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얘네들 기업이 좋아질 거다. 얘네들 주가가 상승할 거래. 근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막상 패를 열어봤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져. 왜 그럴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다며. 근데 반대로 떨어졌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시추를 막 더 많이 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났어.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원유 가격이 떨어지죠. 마진율이 감소되면서 종목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좋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게 좋고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영국 선거 베팅 스캔들 확산. 노동당 후보 1명 자격 정지. 자, 지금 정치권이 흔들리는 게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이제 내달 4일에 영국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는데 막 그 베팅 스캔들 막 돈 내기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보자 중에 1명이 자격이 정지가 됐고 그래서 막 지금 영국에 있는 정치권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프랑스도 흔들리지, 영국도 흔들리지, 유럽권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코인 시장이 됐던 자산 시장이 됐던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구간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좌파도 우파도 포퓰리즘, 선거 앞두고 경제 불안 커진 영국, 프랑스. 자, 그럼 볼게요. 극우 세력들이 절반 이상 차지를 해. 기존에 있던 집권당 얘네들이 이제 바뀌어. 정치 세력들이 바뀌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코이니슈님, 극우 세력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집권당보다 더 정치를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이득 아닌가요? 뭐가 문제일까? 극우 세력들이 득실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유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나왔던 것처럼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극우 세력들이 내밀고 있는 정치 공약 뭘까? 첫 번째, 이민자 반대. 오케이, 이민자 들어오지 마. 이민자 들어와서 우리 유럽이 지금 힘들잖아. 그리고 두 번째, 감세 정책. 돈 풀겠다. 돈 풀어서 너네 잘 살게 해줄게, 우리 국민들. 세 번째가 뭐예요? EU 탈퇴. 야, EU에 있어서 뭐 하냐? 우리는 EU 탈퇴해야 된다. 그럼 극우 세력들이 늘어난다. 그럼 그 뜻은 EU가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EU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는 거고. EU가 깨진다는 건 지금까지 따지면 최강 동맹이 깨진다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거시경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도가 이렇게 아예 그냥 180도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EU가 깨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EU가 깨지는 거다. 그럼 코이니슈님, 이탈리아의 총리 멜라니 총리는요, 그분도 구급한대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아주 똑똑해. EU에 더 남아 있겠대. 구구 세력인데. 왜 그래요? 코로나 때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았거든. 그 돈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멜로니 총리는 그때부터 극우 세력들과 같이 EU 탈퇴를 외치겠죠.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자, 민주당,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주목해야.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득실하는 게 유럽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다. 굉장히 불안정한 거다. 자, 엘니뇨의 남아프리카 수확량 20% 줄었다. 옥수수 가격 꿈틀. 제가 엘니뇨 그리고 라니뇨 현상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동쪽에서 서쪽 바닷물을 때리면서 고기들도 막 다 가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파나마 운하가 가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이따가 그 운송료, 선박료 올라간 거 그 얘기 다뤄드릴 겁니다. 거기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배울 건데,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남아프리카 옥수수 수확량이 줄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집트라던가 밀이나 옥수수 자급량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죠. 식량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짐바브웨 정부가 3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도 가뭄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더리움 호재 온다. 무너진 코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더리움이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2일 날 보고 있습니다.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미국 공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 날 빠르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화물 ETF 승인이 될 거고, 만약 7월 4일 날 이후에 될 가능성도 있겠죠. 최종 수정서 S1까지 지금 수정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근데 현물 ETF 승인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뭐 기대 심리로 인해서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8거래일 만에 첫 ETF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ETF 유입이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뭐 조금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물 ETF 수요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양전을 했는지, 음수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지, 그거를 같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10X 리서치 설립자 바네크 CEO 월요일 SEC 측 만나 이더리움 현물 ETF 논의. 그래서 뭐 바네크 CEO나 이런 관계자들이 SEC를 만났다는 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조만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진짜 에릭 발추나스가 얘기한 대로 7월 2일 날 7월 초에 현물 ETF 승인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유출세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30일 이렇게 순유입으로 돌아왔네요. 빨간색에서 그래서 순유입세로 들어왔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빠진 거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26일 날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요거 발표가 23시에 되네요. 그리고 27일 날 GDP, 내일 GDP 발표됩니다. 요거 살짝 중요하긴 한데 예상치 1.3, 요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6, 1.4, 1.3 계속해서 내리꽂고 있죠. 요거는 미국 정부가 마사지 한 거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거다. 지출 줄이면서. 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다음 분기부터 미국 GDP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미국 GDP 반등까지 나온다고 하면, 야, 골디락스구나.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6월 27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게 또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내일 뭐 24만 건 그대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중요한 게 PCE 지표. 변동성 심한 것들 다 제외한 PCE 지표. 근데 PPI가 낮게 나왔고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요것조차도 2.7 아니면 2.8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죠.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 추가 조정이 있을 거고. 자, 7월 2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5일 날 비농업 실업률, 7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다는 거. 근데 크게 막 틀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7월 10일 날 중국 PPI 발표되고요. 11일 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미국 CPI 요거 발표되고, 그리고 요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3.3, 뭐 3.2, 3.4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CPI가 중요한 거니까. 미국 PPI랑 소매 판매 중요하겠죠. 그래서 7월달 좀 중요하고 8월 1일날 연준 금리 결정 우리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사흘 동안 한 13%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야, 미국 증시가 드디어 여름 하락장이 지속이 되냐 라고 걱정을 많이들 했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빠질 때 나머지 기업들, 뭐 은행주들, 에너지주, 헬스케어주, 나머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은 아니구나. 아직 상승 흐름, 상승 플로우는 타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해. 뭐 내일 뭐 컨퍼런스 잭슨이 무슨 얘기 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승한 것 같은데, 다시 반등하는데 엊그저께 반등했던 은행주들, 금융주들, 에너지 헬스케어주들 얘네들이 하락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최근 미국 증시 한 3, 4일치를 딱 보고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미국 증시의 월가의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어떻다? 한정적이다. 엔비디아 올라갈 때 나머지 소형주들, 뭐 테마주들 같이 올라갈 수 없는 유동성이 한정적이다. 그러면 연준이 됐건 뭐 우리 뭐 영래포 금리가 됐건 어디서든 간에 지금 유동성이 비어 있다. 유동성이 지금 경색되어 있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시장에서 지금 자금을 빼고 있는 거고, 헤지펀드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올해 이번 주 경매가 있었는데 어제 2년물이 690억 달러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년물 700억 달러 걱정 없어 보여요. 걱정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유럽 증시가 흔들리고 막 영국에 또 저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 시장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늘 5년물 700억, 내일 7년물 440억 걱정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국채 수요가 뭐 부족해서 금리가 튄다. 이러한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